네, 말랑드 2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페셜 게스트인 레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첫 방송인데요.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 세울 때 빠지지 않는 계획이 하나 있죠. 그쵸. 네, 바로 독서. 아, 독서. 독서학인데요. 네. 뭐 요즘 어떤 책 읽으시나요? 저는 그냥 요새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전철에서 막 읽는데 그 예전에 중고 서점에서 그 베케트 글 모아놓은 책을 이제 하나 샀어요. 이스라엘 작가인데 아그논이라는 작가 뭐 60년대인가 70년대 노벨상 수상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작품이 이제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뭐 책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논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단편이 여러 개인데 테히라 아무튼 그 이스라엘 작가다 보니까 유대 문화에 대한 녹아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고 그쵸. 내용 자체도 재밌고 네, 그래서 요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또 문학을 읽고 계시네요. 그냥 전철에서 머리 비우고 문학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레오님은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얼마 전까지 이제 학기여가지고 전공하고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네, 대홍수라고. 이제 대홍수요? 네네네. 라틴 아메리카 70년대부터 90년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 경제적으로 만연화됐는지, 뭐 나프타 사례라든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천연가스 민영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네, 사회과학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1부 때 네. 발제 네. 하실 때 그 풍성한 지식은 그런 독서에서 나오는군요.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주인님은 요즘 뭐 어떤 책 재밌게 읽고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호흡이 짧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요. 그쵸, 바쁘면. 네, 그래서 좀 호흡이 짧은 글들 읽으면서 힐링받기 위한 글들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주로 에세이 같은. 네, 그리고 요즘에는 신문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뭔가를 읽으려면 또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책도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 건희님은 보시는 책 있나요? 저는 되게 여러 권의 책을 겹쳐서 읽는 편이에요. 한 권을 다 끝내지 않고 이 책 저 책 계속 이렇게 읽는 편인데 저도 요즘 에세이 많이 읽어요. 맞아. 근데 책에 관련된 에세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CBS PD인 정혜윤 작가가 있는데 요즘은 그분의 에세이를 자기 전에 읽고 잡니다. 재밌어요. 네, 저희가 책 이야기로 2부를 시작한 이유가 지금 발제할 글이 바로 작가 자아를 지불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책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책보다는 작가 그리고 문학의 어떤 상업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관심경제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심경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기사를 통해서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네. 뭐 관심을 끌어야 돈을 벌 수 있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걸까요? 네. 여기에는 매력도 자본이니까요. 네, 맞아요. 이 관심 경제가 영어로는 attention economy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 구독자 수나 SNS 팔로워가 늘어나면 이것들이 직접적인 수입원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컨텐츠의 영향력이 커져서 몸값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이것을 관심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문학, 예술도 이 관심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대중에게 어필하고 대중의 관심을 사야 한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현상을 저자는 작가가 자아를 지불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기사예요. 요즘 보면 서점에 가면 그 인기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책들의 작가들은 대부분 SNS를 하는 것 같아요. SNS를 하고 SNS 작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의. 네, 맞아요. 먼저 SNS로 자신의 글을 공개하고 반응이 좋아서 그걸 책으로 묶어서 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강연도 많이 다니고 북콘서트부터 뭐 어떤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가 대중에게 굉장히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노출시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저자는 좀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기사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반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요. 사실 문학상 수상을 원하는 작가의 독자들 중 수상작을 50년 이상 연구하거나 암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가들은 독자가 자신의 작품에 일생을 바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독자들과 자유롭게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 할 뿐 독자들이 그들의 작품을 평생 되새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의 작품들이 프리뷰 되기를, 즉 책을 펴기도 전에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의 쇼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판사도 정말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이런 책보다는 돈이 될 만한,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래서 성공할 만한 가볍고 재밌는 작품들을 위주로 출판하고 그런 책들에 이제 메이저 비평가들이 달려들어서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죠. 칭찬만 늘어놓는 그런 비평을 쏟아내고 또 이 책들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식하게 되면 정작 독자들은 좋은 작품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50년 이상이 지나도 회자될 만한 그런 작품, 고전이 될 만한 작품들은 그렇다면 어떤 루트로 독자들과 만나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관심 경제의 법칙에 의하면 특정 대상에 우리가 주는 관심의 양이 그 관심을 주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반비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만 보셔도 먹방이나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정말 양질의, 어떻게 보면 컨텐츠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사회과학 서적이나 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같은 사회과학 잡지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책이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것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이런 책의 쇼 비즈니스적인 현상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 현상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문학마저도 이런 합법화나 단순한 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결국 약간의 은유가 가미된 매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하다. 하지만 이제 문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는 해도 인정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작가다워야 하고 문학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문학다워야 하니까 말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과연 문학다운 건 뭔지 또 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약간 선비님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왜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품, 우리의 서비스, 재화, 이 모든 거는 상품이 되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시장에 또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안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있죠. 근데 이제 작가의 작품 활동은 작가가 스스로 자기를 어필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본주의의 큰 시스템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가의 정체성, 문학에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갖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니즈가 왜 그래? 어떻게 네 니즈가 그럴 수 있어? 작품은 이렇게 우아하고 고유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 너무 선비님 같은 말씀이다.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네, 일단 대중의 니즈에 호응하는 거는 전 작가로서의 숙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에 호응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 책을 안 읽어준다. 그럼 감당해야죠. 이 책은 20년, 30년 후에 세계적인 저작으로 주목받을 거야. 이런 자기 신념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고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은 사람들의 니즈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반영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네. 네. 저는 반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고우를 생각해 보면 고우하게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고우는 사실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오브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인데 당시에 미술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네. 완전히 뭐 쓰레기 취급당했죠. 그 작품은. 그 물감은 왜 이렇게 덕지덕지 칠했냐 뭐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 되는 그림을 그렸다. 왜 낡아빠진 구두를 그렸는지 사람들은 다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오히려 그런 작가들이 유튜버와 같은 채널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좀 약간 아예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오히려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거의 퀄리티에 대해서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좀 다소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뭐 정말 좋은 장비가 있어야 만들 수 있었고 아니면 정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자기가 고민했을 때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제는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작품이 될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가 됐단 말이죠. 물론 저도 이 작가가 말하는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 말초적인 어떤 신경을 자극하는 컨텐츠들만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흐름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새로운 규정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뭐 제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래서 메일이 와요. 진짜요? 네, 매번 메일이 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 이런 데서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수익 구조를 계속 바꿔요. 이 사람들이. 먹방이나 굉장히 단순한 콘텐츠에는 수익이 덜 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양질의 콘텐츠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올해 자기가 스스로 정말 창작을 하고 누구 거를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창작한 결과물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좀 선의의 목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려고 만든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료가 더 많이 붙어요. 그런 어떤 구조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걸 본다면 저는 굉장히 그런 방향이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술이나 문학에 있어서 게이트키퍼가 있었어요. 이 문학은 얼마나 예술성이 있고 이 예술 작품은 얼마나 괜찮은지 그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점점 예술과 문학을 소비할 수 있는 데가 많아졌잖아요. 대중도 쉽게 소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옛날에는 전문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네요.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이걸 좋아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냐에 따라서 그 주류라는 게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혹자는 이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우라가 파괴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발타 베냐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복제도 너무 쉽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고유한 아우라가 너무 쉽게 파괴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주인님이 얘기했던 방고나 이런 아주 그 당시에 소수 취향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아마존이 책을 온라인으로 팔므로써 책을 다 진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1년에 예를 들어 한두 권 팔리는, 몇 권 안 팔리는 이런 아주 소수 취향의 책들을 팔아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책들을 온라인으로 팔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판매량을 다 더해보면은 마치 이게 긴 공룡의 꼬리처럼 이 소수의 판매량을 다 더하면은 이 주요 베스트셀러 판매량보다 못지않은 판매량이 나와요. 이걸 이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소수의 취향도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장의 가치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퍼가 없어졌다는 면에서는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는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봐서는 경쟁이 더 일반화됐다고도 볼 수 있죠. 경쟁이 일반화됐다는 게 어떤 말씀?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이트키퍼 내에서만 인정받으면은 네. 게스트셀러 작가, 예술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중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 소비와 생산이 계속 너무 빠르게 경쟁하는 구조로 그렇죠. 가는 거죠. 끊임없는 경쟁 구도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방송국에 나오려면은 탤런트 시험을 통과한다던가 그 엔터테인먼트에 발탁이 된다던가 가수나 연예인 그다음에 PD를 거쳐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냥 방송 핸드폰 켜고 방송하면 유튜버잖아요. 바로 팟캐스트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게이트키퍼를 처음 게이트키퍼로 들어간 사람한테는 계속 나한테 경쟁자가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적어도 이 선을 넘은 애들하고만 경쟁했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네. 한 가지 네.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제목에서 자아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아를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아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작가가. 음. 예를 들면 자아 자체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과거에는 어떤 예술가라고 하면은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뚜렷해서 그걸 고집하면서까지 뭔가 해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리부터 이 작가들이 자신을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자아가 과거에 가졌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와 같은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대중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새로운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꾸며낸 예술가들도. 모습 그리고 네.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렇죠.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아라는 게 원래 고유성이 있다고 그럼 보시나요? 왜냐면 아까- 어떻게 보면 주인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배우처럼 작가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서 홍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를 파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다 연극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건 맞는데 왜냐면 우리가 다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명작이 되는 것과 네. 디자인이 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 종류의 그림을 그리죠, 디자인은. 그런데 어떤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누가 계속 그리는 작가가 있다. 엄청난 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뚜렷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더 규정을 할 것 같고 디자인적인 거에서는 기능적인 어떤 측면이나 그냥 심미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는 있지만 팬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자아가 대중에게 섞여 있는 좀 독특한 어떤 예술가의 기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50년이 지나도 회자될 작품과 네. 그냥 지금 당장 사랑받고 그렇죠. 반짝했다가 다시 시들어버릴 그런 작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되게 미묘한 것이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주님은 기사 어떻게 읽으셨어요? 책도 하나의 이제 놀잇감이거든요. 놀잇감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까 넷플릭스와도 경쟁을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이제 놀잇감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놀잇감이랑 이제 경쟁을 하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동차 타는 거 당연히 선호하고 음. 뭐 더 빠르고 이제 더 어떤 감정을 확 건드리는 거를 당연히 좋아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근데 인간이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둑알 갔다가 알까기하고 오목하고 이런 게 더 재밌고 자주 하고 싶고 쉬운데 그래도 가끔은 뭐 좀 바둑을 못 두면은 뭐 체스라도 뭐 아무튼 가끔은 이제 좀 더 머리 쓰는 걸 하고 싶은 뭔가 더 깊이 있다고 하면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면하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바둑을 갖고 굳이 당연히 알까기 하고 싶은 게 더 자주 있는 욕망인데 가끔은 그래도 이렇게 바둑을 두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사람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가벼운 그런 컨텐츠들이 빨리빨리 돈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이제 제공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 뭐 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 있는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뭘 젠체하냐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해서 그 욕망이 이제 좀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감동이나 어떤 깊이감을 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50년 이상 그렇게 살아남은 건데 왜냐면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욕구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더 이슈화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게 문화 홍수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어찌 보면 정보의 홍수화나 문화 홍수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내가 취해야 하는가라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아까 한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뭔가 세련되고 고급의 어떤 좀 수준이 훨씬 높은 우리가 올해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작품들이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전시가 들어오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제가 그게 좋은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요. 그런 전시는 어떤 또 전시요? 예를 들면 뭐 모네부터 뭐까지인데 이번에 좀 있으면 광화문 아파 세종문화회관 네. 그쪽에서 전시를 하나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약간 지하에 내려가면 하는데 지난번에 야수파를 했어요. 근데 야수파 그 18,000원인가? 그랬어요. 사실 18,000원이라는 금액이 파리에서 정말 원작을 보는데도 한 18,000원 할 텐데 원작도 아닌 그 프린트된 거를 보여주는데 18,000원을 받더라고요. 아, 원화가 아니에요? 원화가 아니고 뭐 프린트된 거 디지털이에요? 프린트예요. 그냥. 프린트요? 아, 그게 모사 같은 것도 있고 프린트물. 그러니까 아주 잘 프린트. 근데 아주 잘 진짜 원화처럼 모사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좀 좋은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 전통적인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을 대중들에게도 좀 활짝 문을 열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대중들이 그게 좋은지 몰라서 소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취향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인 것 같지만 만들어지는 부분도 네, 있어요. 브로드웨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뮤지컬을 봐봐야 뮤지컬이 좋은지 알고 고기도 먹어봐야 무슨 고기가 맛있는 건지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예술에 대한 취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접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럼요.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이 왜 이 좋은 걸 못 알아보지?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대중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더 많이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자기 PR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모네의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그런 미술관을 어렸을 때나 커서 안 다녀본 사람이 갑자기 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 취향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도 정말 대형 배급사에서 나온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1, 2위를 차지하는 건 그 영화들이 대중들이 보기에 재밌어서이기도 하지만 상영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해요. 이번에 맞아요. 뭐 겨울왕국 2도 어, 엄청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용은 되게 진보적인데 그러니까 어떤 네. 영화 평론가가 문화 이제 깡패.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보는 영화 수가 예를 들어 6, 7편이라 뭐 해봐요. 네. 6, 7편이라 했는데 1년에 나온 1000만 영화가 한 뭐 5, 6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화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주입된 만들어진 부분이 판 안에서 이제 취향을 강제당하는 뭐 약간 음. 원래 갖고 있던 그 욕구도 이제 이렇게 외면되고 음, 스스로 그걸 외면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도 그렇고 베스킨라빈스, 써리원도 그렇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상품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가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막 고르는 것 같잖아요. 사실 아니죠. 그것도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어. 마치 극장 가서 나 자기 취향대로 영화를 고르는 것 보는 같지만 것 아까 같지만. 말씀하셨듯이 겨울왕국 2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고르게 되고. 맞아요. 네. 그쵸, 이미. 네. 아까 그 레오님이 뭔가 고전을 정해놓고 이렇게 막 자기 PR하고 어필하는 작가들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약간 선비 같은. 아 이거는 뭐 철학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네, 바라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 미학에 있어서 판별 기준이 있고 미학의 수준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저는 그 미학이라는 게 사실 전 고유성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수요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죠. 재구성된다고 저는 음.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음, 부분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네. 저는 음. 그 주장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넓게 보지 않고 그냥 좀 작게 보자면 작가가 SNS를 많이 하고 대중들 앞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작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선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뭐 죽은 작가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동시대 작가들도 마음의 어떤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글을 쓰는 작가들은 김치가 숙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분명히 혼자만의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이렇게 좀 치열하게 좀 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고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을 막 고려해서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셀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팔고 다니면 과연 한계가 있잖아요. 나올 그쵸. 수 있는 것에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매력 있다, 뭔가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정말 창작자이자 셀러예요. 자기를 엄청 팔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창작의 원천이 많은 부분,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에서 온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자기 복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작가 개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정말 예술을 하고 싶다면 글을 쓰고 싶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 개인적인 좀 취향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정혜윤이라는 작가는 SNS를 아예 안 해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왜 SNS를 하지 않냐는 독자의 질문에 그거를 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너무 많대요,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구나. 영화도 뭐 명작 뭐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진짜 뭐 딱 설날 흥행 노려가지고 뭐 쫙쫙쫙 뽑아내자 뭐 이런 영화가 있고 책도 이제 정말 그렇게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책이 있고 그냥 한철 장사 이렇게 확 하자 뭐 이런 책이 이제 있는데 그 후자 쪽을 강조하는 게 너무 이제 심해지다 보면은 아까 건희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말 뭐 잠재력이 있는 작가라던가 정말 작품성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작품성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제 유지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좀 그게 이제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극적인 거를 뭐 하는 작품은 당연히 뭐 언제나 있는 거고 뭐 정말 고전도 계속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진다면 이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아닌가.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작가가 작가 스타일, 작가의 균형 감각에 따라서 그거는 자기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택의 문제죠. 예를 들어 진짜 자기는 작품 활동할 때는 푹 빠져서 그것만 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조정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컴퓨터로 글을 안 쓴대요. 다 수기로 쓴대요. 그리고 손 아프시겠다. 네, 그리고 10시간 이상 한 번 들어가면 쓰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SNS 활동하고 오히려 이 지금 인터넷 시대와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도 책이 꾸준히 팔리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유시민 같은 작가는 거의 방송인이잖아요. 근데도 책을 꾸준히 계속 쓰고 오히려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쵸. 그 작가가 자기 스타일과 자기 방향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작가들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대중들이 좀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또 폭넓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뭐 출판사의 문제까지 이제 대형 출판사나 네. 대형 서점의 문제까지 건드리면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작가만 보고 얘기하자면 그건 정말 레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어떤 밸런스를 길을 정말 갈 잘 맞춰가면서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고 작품 활동에 필요한 동력을 얻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저는 1월호에서 또 주목할 만한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SNS를 통한 북 마케팅이 성행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하고 하니까 한 번쯤 저희가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페셜 게스트 레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저도 오늘 일단 이렇게 발제를 준비해보고 이렇게 방송을 해본 건 처음인데 네.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양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방송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게스트가 아닌 큰 그림 고정 패널 건희 씨의 큰 그림. 이렇게 깨알같이 러브콜을 해보았고요. 네. 저희 오늘 1월호에 2개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2개의 기사 외에도 1월호에 정말 재밌는 기사가 많고 유익한 기사도 많아서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한 번 직접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은 더 유익하고 재밌는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